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메디칼 리버설, 계속 공부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칼 리버설은 새롭고 방법론적으로 우수한 임상시험이 기존 임상 관행과 모순될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논문에서 소개하는 여러 임상 상황에서의 메디칼 리버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무릎 관절염, 무릎 관절경 치료, 그리고 일반적인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 심혈관 질환 1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약물 치료, obstructive sleep apnea에 대한 CPAP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릎 통증, 무릎 골관절염 치료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고 무릎 골관절염이 있을 때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하고 무릎에 붙이는 스포, 첩포 치료를 하고 무릎에 물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 호전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무릎 관절내 주사 치료를 고려하는데요. 그렇다면 무릎 관절내 주사 치료의 효과나 부작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2017년 자마에 실린 이 논문에서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관절 내 트리암시놀론 주사와 관절 내 식염수 주사의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릎 관절염에서 통증의 정도는 워맥 스코어로 비교를 하는데요.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관절 내 트리암시놀론 스테로이드 주사를 했던 관절 내 식염수 주사를 했던 통증 호전 효과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연골의 부피에 미치는 부작용은 트리암시놀론 스테로이드 주사가 더 무릎 연골의 부피를 줄여서 부작용이 더 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관절 내 스테로이드, 트리암시놀론 주사가 식염수 정도의 효과밖에 없으면서 연골의 부피를 줄이는 부작용은 더 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월판 파열과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치료를 한 군과 물리 치료를 한 군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수술 치료를 했든 물리 치료를 했든 기능 개선의 효과는 비슷했습니다. 물론 물리치료만 받은 환자의 30%가 6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해도 효과가 부족한 환자들은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워맥 스코어를 가지고 피지컬 펑셔널 스코어와 페인 스코어를 비교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물리치료를 하나, 수술적 치료를 하나, 효과는 비슷했습니다. 세 번째로 퇴행성 반월판 파열에 대한 관절경의 부분 반월판 절제술과 가짜 수술, 샴 서저리를 비교한 애니제임 논문입니다. 퇴행성 반월판 파열이 있으면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MRI 등으로 진단해서 관절경 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 호전 효과가 있었고 그 치료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은 과연 대조군, 특히 가짜 수술 대조군과 비교해 보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근거가 부족했었는데요. 이 애니제인 논문은 가짜 수술, 샴 서저리와 무릎 부분 반월판 절제술의 효과를 비교하였습니다. 가짜 수술의 방법은 양군이 다 똑같이 무릎 관절경 시술은 받았습니다. 다만 무릎 관절경을 들여다보고 한쪽 군은 부분 반월판 절제술을 받고 한쪽 군은 무릎 관절경을 보기만 하고 특별한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환자 입장에서는 무릎 관절경을 봤다는 흔적과 흉터는 똑같이 남기 때문에 남고 어느 쪽이 관절경으로 반월판 절제술을 받았고 아니면 바자 수술을 받았는지 모르게 더블 블라인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임상시험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짜 수술과 관절경 부분 반월판 절제술의 통증 호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니의 증상 정도를 보는 여러 스코어링이
가짜 수술을 한 군, 샴 서저리 한 군과 아스로스코픽 파셜 매니섹토미를 한 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릎 통증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시행해왔던 관절 내 주사 치료와 관절경 수술이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임상시험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 다음은 통증에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 환자가 암성 통증을 느낄 때는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를 쓰지만은 암이 아닌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대신에 엔세이드 같은 약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암이 아닌 요통이나 응급실에 오는 사지통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마약성 진통제를 썼었는데요. 이 임상 시험들은 정말로 마약성 진통제가 효과가 더 좋은지 비교를 해본 연구입니다. 급성 요통 치료를 위해 사이클로벤자프린,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 아스타미노펜 또는 위약을 병용한 나프록센을 비교한 연구인데 결론적으로는 엔세이드인 나프록센을 사용한 군이나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사용한 군이나 통증의 호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응급실에 사지의 통증으로 온 환자를 대상으로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를 쓴 군과 비마약성 진통제를 쓴 군을 비교했을 때도 비마약성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타이레놀, 아스타미노펜이든 아니면 마약성 진통제 등 간의 통증 호전 효과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논문입니다. 세 번째로 만성 요통이나 엉덩이, 무릎 골관절염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를 쓴 경우와 비마약성 진통제를 쓴 경우를 비교했을 때도 결론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암성 통증처럼 비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은 심한 통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아스피린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는 크게 1차 예방과 2차 예방이 있습니다. 1차 예방은 심혈관계 질환을 앓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고 2차 예방은 이미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다음 새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혈관계 질환, 특히 뇌경색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을 앓았던 사람은 2차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 같은 항요소 반제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혈관계 질환은 앓지 않았지만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과연 아스피린을 먹어야 될까요? 네. 지금은 당연히 1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근래에 시행된 대규모 RCT 3개에서 심혈관계 질환 1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이 효과가 없었고 출혈 같은 부작용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훨씬 더 이전에 아시안, 일본인을 대상으로도 심혈관계 질환 1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임상시험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2014년 자마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논문입니다. 10년 정도 된 논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논문을 보면 죽생동맥 경화증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의 일본인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쓴 군과 아스피린 대신에 플라시보나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않는 군을 비교했을 때 60세 이상의 일본인을 대상으로는 아스피린을 먹어도 심혈관계 질환 1차 예방에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벌써 2014년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상당 기간 동안 아스피린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들이 계속 떠돌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과 미국에서 시행된 심혈관계 질환 1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대규모 임상시험 3개가 다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발표가 됨에 따라서 지금은 심혈관계 질환 1차 예방을 위해서는 아스피린을 쓰지 말라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 아시안을 대상으로는 이런 임상시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한국이나 일본인 같은 아시안들은 아스피린을 먹지 않는 쪽으로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이 좋았었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다음은 수면무호흡증에서 양압기 치료의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은 뇌출혈, 심혈관계 질환 같은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은 밤 동안 수면의 질이 매우 나빠지기 때문에 피로감, 낮에 졸리는 증상 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양압기 치료가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제일 효과적이고 양압기 치료를 하면 졸리는 증상이나 혈압이나 혈당이 올라가는 것들이나 하는 것들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양압기를 쓰면은 증상도 좋아지고 혈압이나 당도 좋아지니까 뇌졸중, 심장병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양압기를 썼을 때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정도를 비교한 연구들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2012년도에 시행된 연구를 보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양압기 치료를 했을 때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은 어땠는가를 본 논문인데요. 양압기 치료를 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적었고 특히 하루에 4시간 이상 꾸준하게 양압기 치료를 한 군이 예방 효과가 좀 더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양압기를 쓴 군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향성을 보였지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발표된 좀 더 큰 연구가 중요했었는데요. 2016년 NEJM에 실린 논문을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다만 주간 졸음증 같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이 심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관점에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명확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양압기를 쓰면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양압기를 쓴 군과 양압기를 쓰지 않은 군에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양압기를 쓴 군이 도리어 조금 더 많이 생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내리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양압기 쓰는 것이 증상도 좋아지게 하고 혈압 혈당도 좋아지게 하니까 당연히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크게 기대를 했었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 현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소개해 드릴 것은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스텐트 인서션 PCR 같은 침습적 치료의 효과입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라 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안자이나 같은 증상이 지속되고 특히 트레드밀이나 스펙트를 했는데 이것이 이스케믹한 리전이 모더레이트나 시비어한 정도로 나타나면은 환자에게 PCI를 권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발표된 커리지 트라이얼을 보면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를 대상으로 PCI나 캐비지를 한 군과 약물 치료를 잘 한 군을 비교했을 때
MI 발생이나 코로나리 데스의 발생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로닉 코로나 신드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 인서션 같은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전략에 집중하기보다는 약물 치료 전략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가 약을 써도 안자이나가 잘 조절되지 않고 트레드밀이나 스펙트를 해서 모더레이트 시비리티, 시비어 시비리티가 나타나면 CAG를 하고 PCI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은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약물 치료가 좋을지 스텐트 인서션 같은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전략이 좋을지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2020년 애니제임에 발표되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에 인롤된 사람들은 흉통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스펙트나 에코, 트레드밀에서 모더레이트 시비리티 또는 시비어 시비리티로 이미 펑셔널 이스케미아가 객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상으로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찍었습니다.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찍은 이유는 레프트 메인 디지즈처럼 KBG 같은 다른 치료가 더 빨리 필요한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또 펑셔널 테스트에서는 이스케미아가 나타나지만은 실제로 아나토미컬한 관상도매 질환이 없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에 인롤된 사람들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펑셔널 이스케미아가 모더레이트 시비어 시비리티로 있으면서 CT 안지오에서도 명확하게 obstructive한 리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쪽 군은 약물 치료를 주되게 했고 한쪽 군은 CAG, PCI를 주된 치료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이나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은 65세 정도인 분들이었고 스트레스 테스트는 스트레스 이미지, 스펙트를 4명 중 3명이 했고 트레드밀은 4명 중 1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념할 만한 점은 베이스라인한 펑셔널 이스케미아가 절반 이상은 시비어한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관행은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라 하더라도 환자가 안자이나가 있고 트레드밀이나 스펙스에서 시비어 이스케미아가 보인다면 당연히 CAG를 하고 PCI를 했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행이 실제로 근거가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이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은 매우 중요한 연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모더레이트 이스케미아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프라이머리 아코민, CBDS나 MI, 그리고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하트 페일러 하스피탈리제이션 또는 카디악 어레스의 발생률이 양군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PCI 같은 리바스큘라이제이션과 관련된 MI의 발생은 인베시브한 스트레티디즈군에서 초기 1에서 2년 사이에 더 많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는 약간 감소했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주된 치료 전략으로 하였거나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주된 전략으로 하였거나 큰 예외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CBDS나 MI도 역시 인베시브한 프로시저를 우선적으로 한 군은 1에서 2년 사이에 MI가 더 많이 생기는 양상이었고 전체적으로는 양군의 차이가 없는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엔드포인트인 올코즈 데스는 양군의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을 보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가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스테이블 안자이나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잘 하고 있다면 만약 환자가 지금 안자이나 증상이 있고 트레드밀이나 스펙트에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스케미아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약물 치료만 우선적으로 더 잘하면 된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에서 주된 치료인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과 예후를 호전시키는 약물 치료를 아주 잘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흡연자라면 금연하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에서 중요하고, 술도 가능한 안 드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관상동맥 질환 예후 호전을 시킬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그리고 항혈소판제, 그리고 혈압약, 환자가 고혈압이 있을 때는 적절하게 혈압을 잘 낮춰주고, 안티안자이나의 드러그로서 베타블로커나 나이트레이트, 니코란딜 같은 약물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며, 환자가 당뇨가 있을 때는 ASCVD 예방 효과가 증명이 된 SGLT2 이니비터나 GLP-1 아고니스트 같은 약물을 적극적으로 잘 쓰고 한다면, 이 환자가 바로 CAG를 하고 PCI를 하든 아니면 약물 치료를 먼저 하든 장기적인 예후 차이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환자가 베타 블로커나 칼슘 채널 블로커나 니코란딜 같은 이런 안티안자네 드러그를 잘 쓰는데도 환자가 증상이 계속 일상생활에 지장이 줄 정도로 지속된다면 증상 조절을 위한 PCI 같은 것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디칼 리버설의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메디칼 프랙티스들은 과거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거나 아니면 임상시험 없이 선배들의 경험에 따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상 상황에 만든 새로운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하고 최신 임상 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도 보고 의학 뉴스도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